즉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민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차가운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늘 그랬죠. 민수의 손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현관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호였어요. 68정. 민수보다 훨씬 건강하고 정정한 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죠.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가끔 우리 집에 올라와 밥을 함께 먹곤 하셨죠.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버님께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요즘 민수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하시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보약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챙겨야 한다고 하셨죠. 시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자상했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식사를 마친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공장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일을 하셨어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허리 하나 안 굽으시는 건강한 분이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하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날 저녁도 평범했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일찍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왔죠.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내일 주말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피곤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민수 옆에 앉아 있는 게 좋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민수는 제 등을 가볍게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관계를 가졌습니다. 민수의 몸이 약해서 자주는 힘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더 자주 원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아니 그 이상도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민수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겠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개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나무들, 건물들, 사람들,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응급실 커튼 너머에 민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살릴 수 있냐고 물었지만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시아버지가 공장에서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우리 아들 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민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치치, 이레온이 버른자리 기반리의 기반리예요. 에이,
우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아버지는 벽에 기대셨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유족분이냐는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시아버지가 저를 부축했지만 시아버지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어요. 민수가 조용히 살았던 것처럼 조용한 장례였습니다. 3일장이었죠. 저는 상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제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문상객들이 오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 됐다는 말, 부인이 팔자가 세서 그렇다는 말, 남편 일찍 보내는 여자는 뭔가 있다는 말, 귓속말이었지만 다 들렸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민수의 흔적만 가득한 집, 거실 소파에 놓인 신문, 욕실에 걸린 수건, 옷장 속 와이셔츠들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민수만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밥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죠. 시아버지는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저보다 더 아프실 텐데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에 죽그릇을 들고 서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죽이었습니다. 죽을 받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천천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제가 민수를 죽인 거라고 울먹였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넓은 가슴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소주잔 2개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소주를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죠.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도 잔을 비우시고 또 따르셨어요. 저도 다시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술잔만 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많이 외로울 거라고 당신 마음을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외롭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 엄마 떠났을 때도 이랬다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민수가 있었다고 그 애 키우면서 버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있어서 살 수 있었다고 시아버지가 잔을 또 비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도 없다고 뭘 하고 산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떠냐고. 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혼자 살기 힘들지 않냐고, 당신도 혼자 살기 힘들다고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 며느리라고, 민수가 없어도 나는 당신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요즘 눈물만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아버지는 서로 의지하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주를 다 비웠습니다. 술에 취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민수 자식은 왜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글쎄, 너무 시무리무리 누피이도 게이르 그랬을까? 시아버지의 팔을 봤습니다. 굵은 팔뚝이었어요. 근육이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어깨도 넓었죠. 민수와는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어요. 자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시아버지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비틀거리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어요. 무거운 몸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한 몸이었죠.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손과는 달랐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손을 빼고 방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시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미르 고는 거리 혼달미리와 딘데 서로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불안하기도 했어요. 시댁 식구와 단둘이 산다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과부가 시아버지랑 산다고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또 그런 말들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아침이 왔을 때 민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만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계셨어요. 일어났냐고 물으시며 커피를 건네셨습니다. 받아 마셨어요. 어머니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번이부터 우리 가족이라고 하시며 시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죠. 어머니 이석 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없는 삶. 하지만 혼자는 아닌 삶.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발소리, 세면대 물 흐르는 소리, 옷 입는 소리,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일찍 일어났다며 놀라는 시아버지께 도시락을 싸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겠다고 하셨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싸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것들이었죠.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어요.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손이 많이 간다고 하셨지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네, 전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누군가를 챙기는 게 좋았습니다. 민수를 챙기던 것처럼 이제는 시아버지를 챙기는 거였죠. 도시락을 다 싸서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했어요. 고맙다고 하시며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민수와 살 때와 똑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저녁 6시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하며 씻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건 좀 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수건을 들고 복도로 나갔어요. 욕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가 서 계셨는데 물기를 닦고 계셨지만 하반신의 수건을 제대로 두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민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아니,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급히 수건으로 가리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하며 손이 떨리는 채로 수건을 문 앞에 걸쳐놓고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당신이 조심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졌어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방금 본 게 자꾸 떠올랐어요. 지우려고 해도 선명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시아버지가 제대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계속 바닥만 봤어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문 꼭 닫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속 닭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셨어요. 이 계속 닭에 앉았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죠. 맛있다고 하시자 다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와 당신이 하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하겠다며 뒤로 물러섰어요. 거리를 뒀습니다. 시아버지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아이씨, 이티 키보이시우, 머리에 진정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몸, 넓은 어깨, 단단한 팔뚝, 그리고 그것, 민수는 왜소했어요. 몸도 약했고 그곳도 작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불단을 꽉 쥐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냐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어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시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척이는 소리. 시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벽까지 뜬 눈으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신이 비치니 드니튀니디해서 심해 일었네도 거치 시장에 갈 때도 계속 생각났어요. 시아버지의 그것이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한 도시락과 물을 챙겼어요.
시아버지는 배낭을 메셨죠. 버스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 아버지와 딸, 아니면 다른 관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섰어요.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무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시아버지가 천천히 올라가자고 하시며 앞서 걸으셨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걷다 보니 땀이 났어요. 등산복이 땀에 젖었습니다. 이 후에 시아버지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힘드냐고 물으셨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것 같았어요. 중턱쯤 왔을 때 쉬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물병을 건네셨습니다. 받아 마셨어요. 시원했죠. 시아버지도 물을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땀에 젖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눈을 돌렸습니다. 더 올라가자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정상까지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정상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걸음이 느려졌어요. 잠깐만이라며 시아버지가 배를 움켜쥐셨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에 화장실 있다고 했지만 너무 멀고 급하다며 시아버지가 풀숲을 가리키셨어요. 저기서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등산로에 서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목소리로 휴지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방을 열어 휴지를 꺼냈어요. 가져가겠다고 하며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매가 바지를 내린 채로, 그리고 또다시 두 다리 사이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숨이 멎었어요. 시아버지가 황급히 휴지를 받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저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먼저 가겠다고 하며 돌아서서 달렸어요. 풀숲을 빠져나와 등산로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또 봤습니다. 또 손으로 가슴을 눌렀지만 진정이 안 됐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시어, 비단이 보여 전우서요. 괜찮다고 했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또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급하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상까지 갈 거냐고 물으셨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없이 걸었어요. 시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좋았어요. 산들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예쁘다고 했어요. 그러게요. 라고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서셨어요. 함께 경치를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더니 오늘 일은 잊어달라고,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다고 하셨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이상했어요. 내가 왜 이러냐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였어요. 시아버지잖아요. 민수의 아버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욕실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씻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며 옆에 앉았어요. 이번엔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봤습니다. 저도 시아버지를 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시아버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큰 손,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끌어당겼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점점 더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들렸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벨이 울렸어요. 현관 벨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누구냐며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셨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뭐 하려던 거죠?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택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자를 들고 들어오시며 택배라고 하셨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방금 전 그 순간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 잡았던 손,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들어가 자겠다고 하시며 방으로 가셨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을까요?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저도 저항하지 않았고요. 키스하려던 거였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키르며 시를 밀어니 목 써지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미쳤나 보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시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난다고 당신도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듀오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안다고, 근데 못 있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가 다른 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수와는 달랐어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넓은 가슴에 안겼어요. 찬단했습니다. 침대로 넘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위에 있었어요. 저는 아래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아버지의 몸이 드러났어요.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탄탄한 배, 그리고 그것, 제가 2번이나 봤던 그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수보다 훨씬 컸어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동시에 설렜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몸을 만졌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를 불렀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시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어떤 밤보다도 뜨거웠어요. 격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강했어요. 힘이 넘쳤습니다. 일주일에 1~2번으로 만족하던 제가 이상했을 정도였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새벽이 되어서야 멈췄어요. 시아버지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생각해 봤어요. 후회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다행이라고 하시며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일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알 리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만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심의 마음 한쪽에서는 생각했어요. 또 하고 싶다고. 그날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시아버지가 제 방에 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았죠. 그리고 또다시 뜨거운 밤이 시작됐어요. 이틀, 사흘, 나흘, 매일 밤이 이어졌습니다. 제 몸은 만족스러웠어요. 일주일에 5번도 넘게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6~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조심했어요. 장을 보러 갈 때도, 동네를 걸을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시아버지와 며느리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시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혼자 살기 힘들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잘하셨다고 하시며 웃으셨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괜찮으시냐고, 젊은 과부가 시아버지랑 단둘이 사는 거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조심하라고. 입들이 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시아버지가 뭐래냐고 물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알까봐, 우리 관계를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시아버지와의 생활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드렸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여전히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5번, 6번, 때로는 매일 밤, 제가 원하던 대로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체력은 대단했어요. 19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처음엔 말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같이 산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셨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아들 잃고 혼자 남은 애를
당신이 챙기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하셨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순마, 당신도 혼자 외롭고 저도 외로우니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라고 하셨죠. 그 말 이후로 사람들도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의지하며 사는 게 당연하지. 시아버지 참 좋은 분이네 하며 소문은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이제는 장을 보러 가도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한다던데 해볼래 하고 물으셨습니다. 반찬 만들어서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주는 거래요. 제가 요리 잘한다며 권하셨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맛이 좋다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은 어땠냐고 물으시며 제가 웃으니까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이거 봐, 웃긴 거 한다며 불러주셨어요. 다가가서 함께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도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어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이 제 몸을 훑었어요. 쉼도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냥 이름 불러달라고 정호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정호라고 불렀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윤서야 하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도 길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정호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남자다웠어요. 강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그 얼굴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정호가 눈을 떴어요. 일찍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을 봤냐고 물으시며 뭐 하고 있었냐고 하셨습니다. 그냥이라고 했어요. 정호가 웃으시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좋다고 하셨어요. 저도 좋다고 대저녁 무렵 정호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부부 같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호가 결혼은 못하지만 마음은 부부라고 일주일에 5번도 넘게 하니까 좋지 않냐고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했어요. 뭐가 부끄럽냐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사이인데요, 라고 했어요. 정호가 진짜 좋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좋다고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고 하셨습니다. 네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생활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이 간호와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빈배도 낮에도 언제나 함께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이 손을 영원히 놓고 싶지 않았어요. 정호라고 불렀습니다. 응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고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벚꽃이 피었어요. 태연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봤어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부푼 배였어요. 정호의 아이였어요. 처음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정호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관없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놀랐지만 축하해 줬습니다. 집 늦둥이네요. 축하해요. 건강하게 낳으세요라고 했어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정호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꽃 예쁘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응, 예뻐요라고 대답했어요. 정호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배를 만지시며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라고 했습니다. 미소가 나왔어요. 미소가 좋아하던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소도 기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그럴까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행복한 거 알 거라고. 윤서야,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었어요.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호라고 했어요. 정호가 저에게 고마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다시 봄이 왔다고 했어요. 정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정호라고 불렀습니다. 응이라고 했어요. 재혼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이자 동반자라고, 그게 나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이도 관계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고 채워주는 것. 그게 진짜였어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자단 급필즈라는 거야? 정숙은 그대 덕에 가난은 아슴이라는 걸. 행복은 정해진 틀에 있지 않았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찾았어요. 정호와 함께하는 이 삶에서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어머, 움직여요 라고 했어요. 진짜냐고 정호가 물으셨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정호가 배에 손을 대셨습니다. 아빠야, 아가야 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우리를 비추는 빛,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경호라고 불렀습니다. 경호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진짜 사랑을 찾을 때까지, 진짜 행복을 느낄 때까지 벚꽃이 또 흩날렸어요.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봄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죄라고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이 사랑. 타오르는 죄책감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선택했어요. 행복을, 사랑을, 그리고 서로를. 이 선택이 맞는 거라고 믿습니다. 민수도 원했을 거예요. 당신이 곁에 없지만 우리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만약 당신이 윤서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호의 입장이었다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랑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